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나리가 폈네. 봄도 아니고 한여름인데. 네. 한여름의 개나리.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내 마음의 개나리가 폈으면 좋겠어요. 장마철이어서요? 요새 근데 너무 살벌해가지고. 날씨도 꿉꿉하고. 네. 네. 무서워 죽겠어. 댓글창도 무서워서 못 보겠어.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네요. 26일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26일 더 세게 싸우나. 지금 신천지 개입설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예. 격화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격화되겠죠. 같습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 네. 쪽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신천지 의혹 제기하고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제 반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는데 네. 분열주의, 반명, 네. 키워드가 신천지 이렇게 세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3자 비밀 연합을 해체하는 게 본인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허황된 황당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예.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두 차례 후보 연설회가 좀 있었는데 두 분 기자님들은 어느 대목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김은지 기자님부터 들을까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의혹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좀 더 네. 근거를 내놔야 될 만큼의 상황에 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관련 근거를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저도 어제 캠프에 연락을 좀 돌려봤더니 뭐 차차 이제 김 후보가 공개한다고 하더라라고는 하는데 네. 사실 캠프에 정말 핵관 오브 핵관이 아닌 이상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이제 뭐 물론 과거 계엄 때도 아주 소수에게만 정보를 공유했었고 나머지에게서는 그런 내용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네. 보통 근거가 뭐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경험을 빌어보면 김민석 후보의 문제 제기가 꽤 무게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서로에게 네거티브한 경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된 좀 근거를 내놓고 이야기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계엄을 처음에 예고했던 분이고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엄을 예고했던 사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천지 의혹 이렇게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계엄을 맞췄어요. 김민석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도 그냥 여일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보내긴 좀 힘든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그 어제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도 네. 신천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거기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은 근거를 갖고 하는 말씀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차후에 천천히 증거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민석 그 후보가 과연 어디까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언론도 초미의 관심인 것이고 이게 어떤 부분이 맞물리냐는 거냐면은 그냥 전체 정당판에서 없던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경선이라든가 총선 경선 과정에 신천지 신도들이 유입돼서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로 검찰의 공소장으로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대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처럼 유입된 신천지 권력이라는 것이 없을 것인가라는 상당한 의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김민석 후보의 주장에 입각한다면은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굉장히 큰 논란을 전당대회 복판에 나올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민석 후보가 어떤 근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수사라는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통일교 취재했을 때 통일교는 뭐 쪼잔하게 돈을 쓰지 않는다. 큰 거 한 장. 큰 거 한 장 크게 쓴다. 예. 크게 쓰는데 한쪽만 하지 않는다. 고르게 한다. 다양하게 보험을 예, 들어놓는다 그러니까 이 그쵸. 말씀이신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군데 정당에 다양한 보험을 들어놓고
비용을 좀 공정하게 나눠준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민주당 의혹 뭐 이런 것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단체의 특성상 신천지도 그럴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나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전당대회 하다가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겠다. 뭐 경우 여하에 따라서 그런 도출 여하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난타전을 넘어서 이제 수사전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파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아침에 나온 신천지 입장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당장 또 반박은 신천지가 국민의힘 사건 때도 사실 아니라고 했었는데 수사 결과 이만희 이제 지금 교주가 구속까지 된 상황이어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처럼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이 의혹의 그 경중에 따라서는 그 당이 수사를 받을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좀 당원들의 평가가 어떻게 또 될지에 대해서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지금 제기된 의혹들도 상당히 반박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뉘앙스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지도부 때 결정이 있었던 건데 왜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반문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다수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었고 특검에 파견할 검사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신천지와 통일교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하기로 한 거다. 우리가 고의로 지도부가 고의로 이렇게 특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어떤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일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건 신천지 행사였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받은 부분에 대한 행사였고 실제로 제석자 명단을 보더라도 나를 빼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라는 개인이 신천지를 옹호하거나 특별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실관계라는 것은 추후에 김민석 후보가 공개한 의혹과 그에 대한 반박의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문제 의혹만 계속 부풀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그 타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당내 경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애당심을 가지고 먼저 이거를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증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또 고소고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김민석 총리가 빠르게 그 증거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김민석 후보뿐 아니라 송영길 후보도 신천지 개입설에 합세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유튜브들과 같이 간담회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홍준표 전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천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검증이 되는 대로 우리 당에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또 이제 송영길 후보 역시도 이 논란에 깊숙하게 뛰어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의 당사자로서 정청래 후보가 반박하는 모양새가 전대 구도와 함께 약간 굳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2대1이네요. 본인은 뭐 3대1로도 이제 막고 있다. 아프지만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청래 후보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죠. 아니 근데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이를테면은 뭐 집단 폭행 이런 말을 그 정청래 후보가 많이 아프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무슨 깡패 소굴도 아니고 집단 폭행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토커다. 대통령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계속 자기가 지키겠다고 주장을 한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빅3 386들이 세게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반명 분열주의 이걸 예. 가지고도 굉장히 날선 공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김민석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그 키워드를 계속 내세우고 있거든요. 지난 일요일에 사실 이낙연식 사쿠라 이런 표현까지 써서 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의 평상시의 언행과는 좀 다른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맥락에서 좀 살펴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는 우위에 있다라고 보지만 또 그렇게 완전히 우위에 있지 않아서 저런 네. 센 메시지를 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김민석 캠프 쪽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결국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여론조사일 것이고 결국은 순도가 높게 투표장에 직접 와서 찍는 사람들이 중요할 텐데 네. 지금 상대적으로 정청래 대표 쪽에 있는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투표를 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로 적극적으로 좀 투표 온라인 투표 아닌가요? 뭐 여튼 이제 네. 사실 권리당원 160만 명이라고 하니 이 그분들이 사람들이 문자가 다 온다고 해서 얼마나 다 할까. 투표를 네.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예, 그런 예. 차원에서의 고민도 좀 묻어나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잘한 전략이라 보긴 전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면 김민석 후보의 당선 가능 본인 지지층의 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아. 정청래 지지층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지 강구하지가 않겠나라고 않다. 생각을 예, 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지층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 거는 정청래 후보 쪽이고 김민석 후보 쪽은 비교적 그렇지 않기 예, 때문에 덜 그렇다고 판단을 한 면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속력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부에서 하고 있다. 종합적인 여론조사는 사실 김민석 총리가 네, 김민석 후보 좀 더 우세한데. 나오는 것들이 예. 있는데, 물론 오늘 KSY 조사 같은 예, 것도 조금 예. 다르긴 하는 것 네, 같던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판세와 그리고 어떤 흐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여러 예. 가지 고민이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대1과 3대1 구도, 정청래 후보가 일방으로 몰리는 구도라는 설명들이 본인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엄격하게 보면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를 직전에 했기 때문에 연임에 도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수성을 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이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다 여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전 대표를 상대로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구도가 짜여지는 것은 선거적인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지도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내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네. 기본적인 선거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김민석 후보가 계속 고삐를 이제 죄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전 선거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반면 교사도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성하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가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성자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네. 결국 막판에 무사 안위를 가져왔고 선거 패배를 불러왔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그런 학습 효과에 기인해서 계속 경쟁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와 지도부의 행각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엄청나게 치열한데요. KSY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5.7%가 정청래 후보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후순위로 김민석 후보가 적합하다 21.5, 그리고 3순위로 송영길 후보가 8.3, 그리고 고민정 후보가 3.9, 김보미 후보가 2.6입니다. 저는 없다. 없음이 제일 높긴 합니다. 없음이 제일 예. 높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적합한 후보가 없다가 28.2%로 제일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당내 선거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당내 선거에서 컷오프를 거치고 본선에 들어갈 경우엔 7대 3이지 않습니까? 네. 권리당원 대의원 합쳐서 7이고 여론조사 3이라고 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전체 여론보다는 또 당내 여론들을 본다라는 차원에서는 요 KSOI 조사 안에서 그 각 당 지지자를 좀 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사람들 안에서 좁혀서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36.1,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32.6, 그리고는 송영길 후보가 11.5, 그리고 고민정 후보가 3.7, 김보미 후보가 1.9고요. 모르겠다가 확 줄어들어요. 7.4. 네. 없음. 그리고 잘 모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6.7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시민들이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당 지지로 가면 좀 네. 확 줄어드는 경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박빙 선거인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 박빙이다. 상황이다. 예.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만 KSOI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어느 정도 불편하다. 그런 생각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네. 그게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담론보다는 서로의 이전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라던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비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전대의 흐름을 보고 있다는 정도 인식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이제 정당 지지를 통해서 좁혀서 말을 했는데 그런 그 정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박빙 우세긴 합니다만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이번 주 조사 같은 경우에도 ARS라든가 전화면접 조사 말할 것 없이 두 조사 모두에서 실제로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 당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응답한 사람들의 네. 답변에서는 수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뭐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조사 같은 경우에도 호남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김민석 후보가 네. 약간 앞서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다. 다만 그 얘기는 아직 선거가 꽤 많이 남아 있고 네. 실제로 박빙 승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KSY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 지표조사처럼 네네. 이제 격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조사 때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가 54.7%였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48.8%로 주저앉았습니다. 5.9%포인트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지난 조사에서 40.9%를 기록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6.7%로 부정평가는 우세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뭐 비단 이게 지금 딱 저기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을 보시는 경향성을 보는 거죠. 경향과 네. 흐름을 보는 거여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긍정평가 살펴보면 경제회복이 19.6, 외교안보가 16.6, 복지노동이 10.3, 그리고 국민통합 5.1, 내란 척결이 4.6 이렇게 됐고요. 없다가 31.7%로 또 이것 역시도 가장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왜 이런 흐름이 잡혔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은 지방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 당시에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이번 선거는 이긴 선거다. 12대 4로 이겼다. 다만 서울은 아프다. 이제 이런 결론을 정청래 대표가 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여론 흐름이 꺾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후보들 간의 갈등이 있죠 지금. 난타전이 네. 막 지속되면서 이 그 뭐랄까 하락 추세는 지금 더 많이 지속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러면 당내에서 좀 위기의 사이렌이 좀 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제 이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네. 그 국정 지지율이 다시 회복을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 기준으로 말하면은 자칫하면 네. 긍정평가가 50 언더로 내려갈 뻔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 계기 사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수 언론과의 싸움도 시작됐지만 그 싸움의 승기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 그 섹션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후속 입법이라든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전대 과정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미래 담론에 힘을 실어줬어야 되는데 실제로 정당 사이드에서 그런 생산적인 논의들이 굉장히 부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부의 그런 대안 제시라는 것이 미래 담론이라는 것이 반짝 효과에 그치게 된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다시 국정 지지율도 하락하는 분위기를 나아내는 그리고 이제 그 행간에 지지율 하락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은 그 내부의 분열 중에서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어 지지층의 이탈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유시민 작가가 사실 여러 차례 그 방송에 등장을 해서 다양한 의견 담론을 표출한 것도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재명 정부 안에 분란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정 운영이라든가 지지율에 악효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참 저는 제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지난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을 겪고 수많은 시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이제 계엄의 강을 건너고 있고 내란을 척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한상진 기자 출연하신 거 여러분들 보셨죠? 재판정에 앉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굉장히 여유만만
하면서 하나도 굽힘 없이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냐라는 태도로 계속 얘기를 하다 59분 대통령의 부활이다 거의 얘기하다가 그냥 뻔뻔하게 퇴장을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격변이 와서 이게 뒤집어지면 자신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내란이 또 터져가지고 또 길바닥으로 나가서 엄동설안에 우리가 키세스단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이 개혁과제를 차분히 하나하나 튼실하게 흔들림 없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게 상황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네. 힘도 안 실리고 당장 이제 내일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대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또 그 공교롭게도 또 내일 뉴스사이킥에 유시민 작가가 또 출연합니다. 이브뉴스에 이어서 또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계속 이런 입장이 거세질 때 국론은 분열되기 마련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동접이 6만 명이더라고요. 아, 이분 뉴스. 예, 저는 어제 이분 뉴스 처음 봤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간 엄청나게 영향이 있다. 그러면 뭐 지금 구경 기자 지적하신 대로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요.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인들은 나와서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뭐 영향이 없습니다 주장하지만 아마 어제 밤늦게 해서 신문 마감된 다음이어가지고 기사를 못 썼을 거고 저는 내일 조간부터 대서특필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온라인 온라인판에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온라인판은 뭐 다 네. 박스 기사 썼더라고요. 예. 예, 뭐 게다가 사실 이제 유시민 작가는 워낙 그 조어를 잘하는 분이신데 이번에는 또 그 비린내와 썩은 내의 비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해서 아마 이번에는 그 문장이 좀 필두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재명 정부를- 예고했어요. 예,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말로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진정한 내란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정권이 연장된다라는 차원에서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게 된다면 윤석열, 김건희를 제외한 나머지 내란 세력들에 대한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것이고 그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좀 바라보는 심정에서는 좀 지금이 굉장히 무더운데 더 덥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그 이분 뉴스를 사실은 제가 생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평론을 진행하는 앵커고 정치 평론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봤어요. 사실 어제 밤에 장 선배랑 문자 나올 때까지는 안 보다가 야 내일 또 어쨌든 해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너무 자주 등장을 하는 게 과연 그 우리 민주 진영에 좋은 것일까라는 근본적 의문을 좀 품고 있는 것이고 처음에 이제 ABC론으로 시작해서 그 증축론으로 갔다가 어제는 이제 김은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냄새가 진동하는 어물전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린내를 후각을 자기는 누구보다 빠르게 인식했다는 주장인 것이고 본인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6개월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음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검찰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일부 참모라든가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본뜻이 검찰개혁에 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앞단에 본인이 비판했던 뉴이재명이라는 세력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의지가 사실 10분 반영돼서 참모나 조직을 통해서 조직화된 대중으로서 그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강변한 게 아닌 것이라는 의심까지 이제 하기에 이른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과연 유시민 작가가 이 정부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했을 때 이슈가 검찰 개혁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는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과거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정부에 입각해서 일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층위에서 우리 자산시장의 버블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부동산 문제 혹은 증시의 꺼짐 현상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부의 다양한 방식의 인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와 달리 유시민 작가의 논지는 수미일관, 초지일관 전부 다 검찰 개혁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검찰 개혁의 여망을 가진 다양한 우리 핵심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줄지 모르겠으나 그 여러 가지 아젠다들, 국가 운영의 다양한 분야에서 분포들을 생각하는 중도적인 사람들 혹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출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과연 좀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폭넓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제 어제 내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녹화방송 두 번의 녹화방송을 통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아낌 당하거나 혹은 많이 아끼는 방식이었다면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정말 거침없어졌다. 대통령을
입길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비판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너무나 자유로워진 것이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되고 내일 뉴스 하이킥에서 그게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또 포맷이라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스베이더 녹화방송에서 편집을 많이 했다는 네. 주장도 하셨고 매불쇼도 녹화방송이었는데 일부는 잘랐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정말 생 라이브로 그런 음성이 전달이 됐고 네. 지상파에 진출해서 또 한 번 얘기한다라는 것은 유시민 작가의 목적 의식이 무엇인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에 다름없다. 그 얘기는 사실상 반대 입장에서 보기에는 반명 선언에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재명의 유시민. 유시민의 반명 선언이다. 네, 이런 그-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로 김남준 의원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청와대 대변인도 네,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 전에 올린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중권 교수가 섰던 자리에 지금 유시민 작가가 서고 있다. 그래서 유시민이 진중권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진영 안에서 두 사람이 좀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는 좀 좋게 이걸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물밑에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김남준 의원의 메시지로서는 사실 양쪽 다 이제 제갈길 가는 것으로 서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진중권 교수에 비유한다는 것은 이제 범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김남준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가 많이 됩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김종대 의원님 저희 그 프로그램에 맞아요. 고정 강준만 예, 강준만 교수에 빗댔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워딩도 비슷하다. 예, 예. 그 마키아벨리즘적인 평가. 맞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강준만 교수가 했다. 아니다. 마키아벨리가 먼저 했다. 했는데 여하튼 이제 그 진중권 또 강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그 유시민 작가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권위?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식인으로서 역할은 예. 이제 계속 사람들이 평가가 나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게 지식인의 권위로서 하는 말이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가까우신 분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네. 이제 이 말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 되라는 충고로 안 들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점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 또 2시간 전에는 김민석 총리도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아마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어가 있진 않지만 이제 크게 보면 김지아처럼 조순처럼 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이다. 이렇게 또 써서 굉장히 지금 유시민 지식인 작가를 변침. 김지아, 조순, 이낙연 이런 사람과 비유하는 네. 듯한 말을 쓰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알려진 분들과는 정말 이제는 뭔가 갈라서는 하나의 분기점에 와 있구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작가의 말을 저도 이제 촘촘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밑그림을 보면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애정과 증오의 반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거냐면 강준만 교수가 김대중 정부에 대한 사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극기하고 비판을 하면서 일부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이 상당한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뭐 지향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 대한 그 애정이 반작용으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뭔가 증오의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형식적으로는 강준만 교수의 접근했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증오의 반작용은 따로 떼서 보면 어떤 거냐면 검찰개혁 단일 이슈를 계속 얘기하는 거 저도 10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만 고집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본인이 명예훼손 문제로 사실 재판을 갔던 부분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한 발언들이 논란이 돼서 그런 한동훈과의 쟁송 과정에서 기소가 됐던 부분이라든가 본인 가족 중에서도 또 사실은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근간에 있는 뿌리에 있는 본인의 자의식 같은 것들이 증오의 방식으로 자꾸 이제 이 문제를 표출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정부에 비판하고 조언한다고 한다면은 할 얘기의 포인트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유독 이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가는 본인의 그런 그 태도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형성의 배경이 되는 밑받침들을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당연히 조국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데 비롯됐겠지만은 일종의 검찰 피해자 연대 그리고 본인에 대한 공격, 가족에 대한 공격도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더 표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가족?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그 있잖아요. 네.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말씀 주신 내용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제 청와대도 입장을 내서 네. 좀 이렇게 빠르게 좀 결정을 내줘라. 더 오늘 질질 아침에 끄지 마라. 예, 한평도 그래서 원내대표가 또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촉발된 유시민 작가의 문제 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뭐 의지가 있다면 검찰과 그러니까 그 수사기소 분리의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청와대는 의심받고 있으니까 더 빨리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네. 강력한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이게 빨리 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지지층이 분열하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고. 저 또 하나는 그 소위 얘기하는 증축 재건축론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어제는 어물전, 내일은 또 무슨 비유가 뭐 꼴뚜기 나올지 안 나오겠죠. 알 수는 없는데 여튼 이 이제 계속 워딩의 변화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뉴 이재명 현상과 관련해서 뭐 이현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획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명토 박아서 직격을 오늘 했어요. 어제 이제 이분 뉴스에서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실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되게 대단히 놀라운 거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의 연장을 앞단이었죠. 이제 그 매불쇼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비유가 점점 더 뭔가 세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감정적 반응들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필연적 실패만큼 센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친청이나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이 필연적 실패라고 하는 발언이 좀 너무 과하다. 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뭐라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발언만 안 했더라도 뭔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충정들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결국 말이 가지는 규정력이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실패하길 바라는 거냐라는 식의 불쾌감까지 드러내고 있어서 좀 그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이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필연적 실패라는 게 어떤 기획의 실패지 이 그래서 정부가 망할 거다.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럼 거긴 하죠. 검찰 개혁하면은 필연적 실패 아닌 그래서 거예요? 본인도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그래, 아니 그게 제일 본인도 궁금해, 자기가 그러니까. 틀리길 네.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게 근데 됐었고 틀리길 바란다라는 게 진짜 틀리길 바라는 건 아니고 내 말이 맞을 거다 이거의 강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듣기에 따라서 이제 워낙 다른 네. 말이긴 한데 그래서 윤건영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예방주사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특히 이제 유시민 작가와 얽혔던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 민주당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경험에 빌어서 또 유시민 작가가 또 저렇게 말을 세게 하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경험들 때문에 해석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튼 실패라는 단어를 꺼내는 게 적절했느냐에 대한 비판은 좀 전반적으로 있긴 합니다. 이제 어물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럼 어물전에는 생선은 썩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리고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그럼 여기가 절대 권력인가? 그리고 썩고 있나? 두 가지는 좀 체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론이 당연히 있죠. 사실은 이제 자꾸 제가 거듭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단일 사안으로만 말씀하시니까 그 사안 이외에는 어떤 반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운영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평가받을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장 선배가 그 의원님들 모시고 한 방송 내용에서도 다양한 공개적인 실험들 정말 국민주권 정부로 지향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도 업무 보고를 국민들 앞에서 받고 있는 중이고요. 부동산 문제도 지난 정부와 다르게 토론회를 열어서 다양한 직역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보고 이야기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국민 지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대 권력의
빗대어서 말한다거나 또 그 말은 앞선 누군가의 발언도 연상시키게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의 그런 그 계획이나 의도가 있다라고 기자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 발언의 주기라는 데 좀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스베이더가 6월 말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 얘기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길 바랬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좀 기다려줬어야겠죠.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국회라는 데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공포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섭게 7월 중순에 또 매불쇼에 나와서 좀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번 주에도 출연을 거듭하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베풀 아량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시민 작가의 지위라는 게 공적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진영 내 큰 어른으로서 스피커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스피커적인 절대 영향력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반대로 드는 거예요. 본인이 절대 권력이 부패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스피커의 지위라는 것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절차 탕마를 통해서 쌓았겠지만은 그 권력이라는 것도 계속 놔두고 보니까 결국은 남용이 되고 네. 비판하는 사람은 그 남용 포인트를 분노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똑같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 보니까 애청자분들께서 유시민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고 오세훈 얘기 들어주세요. 근데 그만큼의 영향력이 큰 분이다 보니까 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게 주는 피로함도 저도 충분히 동의를 예,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김남준 의원이라든지 김민석 후보라든지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입장을 낼 정도의 어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평가절하하기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드려야 되고 좀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좀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겪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연대와 어떤 그 선한 마음으로 뭐 저는 선결제 이런 거 진짜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럼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네. 뜨거운 연대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확인이 됐던 건데 지금 자기들 서로 권력 갖겠다고 이렇게 아귀다툼하는 거를 보면서 평범한 시민들은 이 사람들 좀 그렇다. 그렇죠? 나라를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를 구해줬으면 정치를 네. 잘해서 그렇죠. 국민을 뜻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까를 궁리하는 게 정치인들의 몫인데 그게 아니라 서로 막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으니 더러는 좀 한심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관련된 1심 선고가 있는데요. 법원이 중계방송을 허용했어요. 예. 그러면 오후 2시에 생방송 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참 결론 예상이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같은 명태균 사건이어도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중간에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그 김모 씨가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잘 되게끔 관여한 그 강철원 전 이제 그 비서실장인가요? 이분까지 이제 껴있기 때문에 녹화 중계라고 합니다. 녹화 제가 중계인 거고 어쨌든간에 그런 그 단선적으로 오세훈과 강철원 부시장? 명태균의 직 거래가 아니라 강철원 부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단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 사람들이 껴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유죄를 선고하기가 좀 더 수월한 구조라는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는 것이 계속 어느 법정에서는 신뢰성 있게 판단을 받는 반면에 어느 법정에서 배척당했기 때문에 양론이 입각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가 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네.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지면서 무죄 선고 가능성을 결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단연간의 법조 기자의 경험을 토대로 비춰보면 이거는 어영부영 벌금 8, 90만 원형은 안 나올 겁니다. 세게 제가 나오거나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유죄 아니면 무죄인 거고 예. 여기서 유죄라는 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건데 제가 벌금 수백만 원보다 높은 형이 유죄라면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것이고 뭐 실형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룰 세팅 자체가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재선거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오세훈 재판이라는 것은 유무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는 김은희 기자가 예측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윤석열은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네. 징역 2년이었었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진관 재판부의 결정이긴 했었지만 하지만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또 이 사건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김한정의 어떤 여론조사 의뢰를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냐 안 했냐라는 게 쟁점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적어도 여야 모두에서 오늘 결과를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경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오세훈의 운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출마의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모두 굉장히 오늘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들썩들썩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명태균 씨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지금 감옥 가기 전에 예전에. 법정 예, 구속 예, 전에 구속되기 전에. 예, 예. 예. 오세훈은 확실히 유죄입니다. 제가 명토박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10시 49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금방 옵니다. 네. 점심 식사 하시고 나면 오세훈 시장 선거 공판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 정치권이 같습니다. 진짜 말은 잘 만들어내는 게 네. 제가 아침에 어디 뭐 방송 듣다 깜짝 실소를 그만 수가 네. 없었는데 이게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세훈 시장 선거 발표 있잖아요. 네. 내일이 이제 그 김건희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가 네, 열리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치에 가장 잘 맞서 싸울 수 있는 오세훈 재판을 왜 이렇게 그날 하고 다음날 토론을 하냐. 이거는 일정 자체가 기획이라는 주장을 누가 한다는데 야. 정치권의 상상력은 정말로 끝도 없다. 진짜 제가 보기에 그놈의 음모론은 어디까지 예, 갈지 그러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 뭐 청와대하고 법원이 짜고 그럴 리는 말도 안 없다. 되는 얘기죠. 예. 그럼 24일 날 있는 김건희 대법은요? 거기까지 다 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사실 한 주 미뤄진 거긴 하죠. 그러니까요. 예. 수년된 거죠. 예. 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윤상현 의원하고 오찬회동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당대표를 없애자. 그리고 원내정당으로 가자.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당 관련된 메시지는 요새 오세훈 시장이 꽤 내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차원에서 이제 본인의 차기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계속 세게 어필하는 방식들이 실제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데도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계속 각을 세우는 센 메시지들을 최근에 연일 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제 유력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좀 덜 하면 좋겠고 오세훈은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과하게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뭐 토론을 네, 하자고 네, 네. 여기저기 뭐 말하는 말,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좀 더 결국 했으면 진중권 좋겠는데. 씨하고 한 것 같던데. 예, 이제 시사저널 TV에서 예, 예. 대담을 하는 예, 방식으로 예. 했었는데, 근데 오세훈 이제 시장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대비되는 평가를 하던데, 그렇게 당내 평가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최근에 센 메시지가 좀 이례적인 것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모로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방어하기 좋은 방식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박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더 세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정치적으로 낫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 보수 정치의 방향이라는 게 네. 뭐 누가 누굴 만나는지 보면 보이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윤상현 만난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가지는 뭐 사실 그 내부의 보수 진영 내부의 위치나 입지나 예. 생각 방향이라는 게 과거에 춘윤을 자처했던 윤상현 의원과 만나서 이런 정당 개혁, 예. 뭐 정치 개혁을 얘기하는 게 예. 사실 굉장히 그 뭐 1년이 지났어도 윤상현이 뭐 했는지 아는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에 있는 정의한 후보 사태로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정정식 원내대표랑 또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정정식이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분류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예를 개혁 세력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뭐 강경 보수에 윤석열의 가까운 검찰 친규. 출신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상현을 만난 오세훈과 정정식을 만나는 이준석이 과연은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가. 결국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사항으로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 그 공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호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더 개혁의 기치를 너들고 중도의 자리를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정당의 테두리 내에서 뭔가 그냥 안온하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네. 태도,
그 정도로만 비추는 것이고 어떻게든 간에 당대표로 없애 이런 것조차도 예. 그런 틀내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예. 상당한 느낌 있는 구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당권 투쟁의 일환으로만 느껴집니다.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재밌는 원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제 이제 원내 협상을 마감을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 경쟁이 있거든요. 근데 통상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외통위원장이 가져갔고 외통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외통위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통위를 진행하는 안철수 의원과 그리고는 이 외통위원 사실은 점오의 무소속에 불과한 이제 그쵸. 한동훈 의원 사이에 통과제리 어떤 네. 케미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고 두 사람이 요새 워낙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네. 제지하거나 심지어 퇴장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 웃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뒷이야기들 예, 혹은 뭐 예. 예측과 재미있는 여의도 썰들이 있었는데 네. 오늘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외통위원장 선출을 하는데요. 네. 원래 송석준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장을 간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과 송원석 의원 두 사람이 지금 경선을 붙게 생겼어요. 또 경선. 예, 근데 소위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계로 꼽히는 한동훈계로 분이거든요. 꼽히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번 예. 국민의힘 안에서의 상임위원장 경쟁도 예. 이런 계파 갈등으로 보이는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요새 별로 사람들이 송석준이네. 죄송해요. 제가 네. 자꾸 이름 두 사람 헷갈려가지고. 송석준 친한 게 맞지. 예, 그쵸, 그쵸. 송석준. 제가 죄송합니다. 송원석은 아니에요. 그쵸, 송석준.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국민의힘은 세 가지가 없다. 산무국힘이다. 뭐 위기의식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리고 비전이나 대안도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입 기자들조차도 요새 쓸 게 없다. 관심이 예, 워낙 민주당 네,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받으니까. 예. 민주당이 워낙 지금 큰 정당이기도 하고 민주당 안에 갈등이 워낙 격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기자들의 특히 정당 출입 기자들의 관심은 민주당으로 쏠려 있는 것 네.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5분인데요. 제가 이거는 오늘 꼭 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최영중의 성착취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아동 성범죄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없어요. 왜 이렇게 보도량이 적은 겁니까? 한겨레에서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까? 예, 한겨레에서 있었나요? 제가 한겨레 그러니까 크게 세게 예, 보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장윤기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지속적으로 뭐 압수수색이며 뭐며 이제 속보가 막 계속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최영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도량 자체가 너무 적다. 챗GPT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뭐 채팅 앱을 통해서 이 아동하고 성매매를 한 건데 이 통신영장 기각한 것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오늘 청주지검의 더불어민주당의 행안위 위원들 법사위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기로 네네. 했거든요. 영장 반려도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언론이 세게 쓰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여론이 들불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민주당에서 급거 외교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홍기현 의원이 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서 들여다봤더니 전부 검찰의 민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실상 검찰 법안을 내놓고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반면 더 끔찍한 이 아동 성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건 쓸 게 없어서 그런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죄가 너무 많이 있어 보인다는 보니까 겁니다. 오늘 나온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할 당시에 이제 시의원 신분을 알면서도 회사원이라고 썼다라고 그렇죠. 하든지 이런 경찰의 또 수사 부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뭐 검경의 문제로 보기에는 물론 이제 뭐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되어 있는 일부의 언론 플레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사건을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실 뭐 장윤기 사건과 그리고는 최영중 사건의 경중을 좀 보기에는 둘 다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거 약간 변론으로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장윤기 사건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네. 뭐 검찰에서도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끌어 나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검찰이라는 데가 아마도 이제 지금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부분들이 요구하려고 하는 부분 목적이 네. 분명히 가시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보이냐면은 지금 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를 개시를 했고 이 문제가 사실은 비단 그 광주 지역 내 경찰에 그치지 않고 네. 국가수사본부의 그런 여러 가지 명령 개통을 통해서 지휘 개통을 통해서 잘못된 그릇된 오도 오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 지금 너무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찰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큰 흠을 감출 수 있는 조직인 것처럼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많이 봤던 그 기시감이 들어가지고 예. 분명히 언론 같은 경우에도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 수사를 통해서 과거에 반추하면서 배웠던 것이 그 피의 사실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정된 게 아니에요. 네. 공소장으로 만들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건 역시도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데 네. 과거의 그런 그 좋지 않은 그런 면모들 버릇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다시 이 국면에 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반대로 이제 최영준 사건 말씀하셨지만은 검찰 역시도 견제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찰 스스로 신청한 사건 자체가 법원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차제의 민주당은 이걸 통해서 그냥 청주지검이나 검찰을 비판할 게 아니라 네.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지금 이미 법원을 통해서도 제출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신문하게 한다거나 예.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다층적으로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들을 뭔가 제시시킬 수 있는 방편들 이런 것들도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법적 개선 논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가 재차 3차 말하지만은 검찰이 또 이런 식으로 마치 이 사건을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건 자체를 이용을 해서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주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역시 또 국민들이 금세 눈치챌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최영중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35살인데 별다른 이력이 없어요. 오로지 정치밖에 없습니다. 젊은 정치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인 검사 출신의 김진모,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사퇴해버리긴 했습니다만, 기자들하고의 통화를 통해서 그게 뭐 불륜도 아니고 미혼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 피해자에게 문제의식을 돌리는 이런 이제 질라진 네네. 대응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격분을 하고 있고 오늘 현장 직접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현장은 안 가고 오늘 열리는 그 법사위 저기 뭡니까 질의 질의, 그 뭐 현안 질의 예. 네,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뭐 생각보다 많은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인권보 이것도 부모님이 알아낸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설득해가지고 증거를 취득해서 이걸 고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정말 전형적으로 암장될 네. 뭐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 경찰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 이 권력자 아닙니까? 지역위원회하고 네. 연관돼 있으니까 저는 눈치 보기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설령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으면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확인해서 했어야 지정을 되는데 더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내탁 공방만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대단히 불이한 일이다. 그리고 여죄를 캐봐야 되는데 서영교 원실에서 직접 가가지고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고 저도 또 좀 더 취재를 해봐야 예, 예. 되는데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좀 확인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이거는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수사당국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 최영중 씨는 지금 체포도 구속도 안 됐어요. 그냥 출국 금지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다 다닐 수 있어요. 네네. 증거인멸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두느냐.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인 거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짚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너무 타당한 예. 지적이고요. 찾아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아, 했어요? 말씀하신 검찰 통신 반려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통신영장 반려한 청주지검 규탄한다. 이렇게 오전에는 아마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아까 말씀하신 일정을 네, 에너제틱하게 3시 반이라는 거 같아요. 제가 예, 국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네. 지금 수사기관 간의 그런 그 뭔가 이익관계가 관여된 그런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슈가 되면서 경찰이나 검찰 모두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저간에는 국민의 국립인복이라는 대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기관들이 서로 이익만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지금 장윤기 사건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장윤기 사건이 왜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니탄 내탁 공박을 하면서 맞아요. 쌍방의 수사가 동시에 병행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결국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런 수사기관 간의 그 권한 다툼, 중복수사 같은 경우에는 교통 정리를 잘 해주면 됩니다. 특별한 기관이 서로 간에 지금 경쟁하듯이 같은 기관을 경찰청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경찰이 가고 검찰이 왜 압수수색을 왜 중국에 두 번 합니까? 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국수본에 대해서 청주지검이 오전 6시 15분에 도착해가지고 막 광주지검. 광주지검이 예. 하고 있는데 뒤이어서 7시 반인가요? 7시 몇 분께 경찰이 특수단이 또 또 오는 거예요. 특수단이 또 예.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막 이 뭐 아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인력 낭비,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상황이 되게 웃긴 게 경찰은 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경찰의 주장입니다. 들어보면 아니 우리가 압수영장 혹시나 이제 당연히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압수를 네, 한다는 네. 거는 영장 없이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혹시 우리 수사 내용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제 영장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경과를 좀 알게 되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그 유출된 거 아니야? 견눈질하면서 이렇게 또 세밀하게 들어온 게 아니야? 아하. 뭐 이런 식 의심도 하는 거예요. 이거 의심일 네, 뿐입니다. 네, 일단은. 네. 근데 보기에 그런 의혹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예, 거죠. 예, 예. 장윤희 사건을 건전하게 잘 풀려면은 예, 예. 뭐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 귀책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조정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양 기관이 권한 문제로 비화되면서 서로 경주하는 것은 네. 정말 국민을 위해 좋은 판단이 아니다. 네. 아,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깔끔하게, 네. 말끔하게 뭔가 좀 딱딱딱딱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모든 게 막 이렇게 좀 약간 수사와 관련해서는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서 난맥상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취재 편의점을 포함해서 청와대 출입기자 청기백기 팀이 네네. 오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오.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 초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윤호중 행안부 장관 모시고 이 수사권 문제 예. 포함해서 특히 이제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 행안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자들이 집중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동접이 많이 낮아요. 네, 그래서 매불쇼 가시기 전에 취재 편의점 함께하는 청기백기 팀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질문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직접 윤호중 장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기자들이 묻고 윤호중 장관이 답변하는 오후 1시 청기백기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